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시장이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방향과 또 크림반도를 좀 내줄 수 있는 쪽으로 또 협상 카드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원자재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권에서 대대적인 정책 추진이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화해야 될 변수나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아 나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앞으로 3개월간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외교와 에너지, 부동산 등에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 구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우리 증시가 대선 변수보다 대외 매크로 상황을 더 많이 반영한 측면이 있다면서 증시 방향은 선거보다도 경기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만 이 정책 불확실성,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집권 1년 차까지는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또 이번 새로 들어설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또 그 추진력이 또 시장의 어떤 확신이나 신뢰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가 주목된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자, 과연 이 정책 모멘텀이 또 시장을 잘 받쳐주고 끌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 뉴스 플로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장 시장 흐름을 또 이해해 볼까요? 큰 주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20대 대선 결과 금융시장 영향은입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몇 시에 잠드셨습니까? 어제 1시 조금 넘어졌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네. 예.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결과 확인했습니다. 뭐 확인하고 주무신 거죠? 서초구 개표 확인하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정말 초접전이었고요. 네. 지금 민심이 정말 반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했고, 하지만 그 힘의 그 균형을 맞춰서 결과를 봤을 때는 어쨌든 정권 교체 쪽으로 민심이 향했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대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한 3시간 정도, 개표하고 3시간 정도면 보통 압승 혹은 당선 유력 이렇게 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의 어떤 투표까지도 하다 보니까 8시부터 개표한다고 하더라도 1시면 거의 5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리고 거의 1%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대통령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세대 간의 어떤 투표의 어떤 성향도 네. 달라졌다라고 좀 나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녀 간의 표심도 달랐고요. 네, 20, 30대부터 시작해서 예. 60, 70대까지도 상당히 좀 고르게 나온 쪽도 있지만 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3월에 대선이 있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3개월 정도 간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내각이 이제 구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수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확실히 걸릴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증시의 어떤 외부 변수인 이 어떤 대선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증시는 분명히 하반기에 갈수록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쨌든 그 정치적인 타임라인을 좀 맞춘 거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번에 상당히 좀 가슴을 졸이면서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어떤 분이 되셨던 간에 좀 주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과 정책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심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떤 불확실성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대통합도 필요하고 또 기업과 산업들을 잘 지원하는 정책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정권 1년 차에 그래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 정말 재테크 업계는 굉장히 분주한데요. 예, 앞으로 어떤 쪽이 갈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고요. 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대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뭐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된 이제 파일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약을 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쫙 이제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공약이 정책으로 100% 이행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네. 잘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7년도 이제 제 13대 대선을 포함해서 그동안 7번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네. 대선 국면에 따라서 이슈는 분명히 달랐어요. 물론 이제 네. 그 시대상마다 이슈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네. 이 공약들이 이제 선거일로 다가올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대 간에 뭐 20, 30대건 40, 50대건 이렇게 요구하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약간 공약이 조금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A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대선으로 가까워질수록 뭐 A 다시를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좀 공약의 실제와 어떤 상황과 좀 맞춰지는 좀 변형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약이 지켜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되게 빈번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실패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핵심을 꼬집으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네. 결국은 정책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 네, 예. 뭐 이런 거죠. 지금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이 생겼다. 그럼 이제 원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공약은 내세웠지만 결국 집권할 때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면 결국 그 예전에 말했던 공약은 다시 바뀐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리고 공약을 분명 했었더라도 그 공약은 100%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후보들이 사실은 이제 보통 그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목표 성장률, 그 다음에 GDP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하락을 하는 좀 그런 상황에서 좀 하락을 좀 막지는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지금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으로 성장률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지금 성장률이 한 8% 정도 됐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 2%대.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뭐 8에서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하락 성장률을 멈추거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성장률의 이제 일자리에 대한 증가는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라든지 어떤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보통 대선 6개월 이후 정도는 조금 상승했던 어떤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대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는 강세 재료로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정도까지 전후로 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내각이 확실하게 좀 구성되지 않았고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6개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주가는 확실히 좀 불확실성을 좀 보였다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이 뭐 계속 지속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내용 궁금한데. 네. 부동산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확실히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폈으나 좀 부동산은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뚜렷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좀 보여줄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지난주에도 아마 이 관련돼서 대선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주택 공급은 많을 것이다.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급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주택에 대한 시장에 이런 좀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건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좀 민간에 좀 시장 경제에 맡기면서 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거의 달성하는 그 비율 자체가 네. 굉장히 달성률 자체가 낮다라는 네. 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반전시킨 대통령도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지, 네. 그리고 국민의힘 그 공약집을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다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 국민의힘의 그 공약 같은 경우는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산업군을 중심으로 좀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번에 제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좀 앞서 말씀드렸던 메가 트렌드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이제 섹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약간 키워드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탈탄소,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좀 키워드가 좀 많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결국 이제 온라인, 특히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촉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디지털로 간다는 것은 이제 반대급부로 말하면 탈탄소, 그러니까 좀 신재생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좀 논란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무조건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쓸 수 없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뭐 그동안 좀 사용해왔던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볼 때 원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원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과정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한번 터지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수준을 좀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좀 속도 조절, 밸런스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력 에너지가 상당히 1번으로 센데, 화력 에너지를 줄이려 한다면 결국 그걸 뭘로 대체할 것이냐, 결국 풍력 에너지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는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는 원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1순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확실히 정부에서는 이 고용 효과를 확실히 좀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것보다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훨씬 더 고용 확대에는 효과적이다라는 좀 어떤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2020년 말 이제 벤처기업 고용은 70만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상반기에는 73만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의 1기업당 고용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아무래도 정부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이 좀 목적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2020년 말 4대 그룹 근로자 수가 한 69만 명이고 2020년 말 벤처기업 고용자가 70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고용 확대에 유리하다는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벤처기업에 상당히 좀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디지털 탈탄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 서비스, 유통 서비스 쪽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좀 고용 성장도 좀 빨리 나오고 있다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디지털, 비대면 뭐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이제 붐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이제 IT 서비스라든지 유통 서비스로 좀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통업체들이죠. 뭐 CJ, 롯데, 신세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식음료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투자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뭐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정책이 좀 더 확고해지고 그다음에 좀 더 이 정책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계속 고리가 생기다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좀 섹터 간의 좀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탄소 분야에서는 원전보다도 풍력을 더 유망하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돼서는 일단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탄소에 대한,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수출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5년 사이에 지금 외부로 나간 우리가 말하는 인재 유출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뭐 신재생에너지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지형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가 한 번 오면은 설치된 게 다 떠내려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풍력을 그나마 좀 좋게 보는 건 우리나라의 시장이 아니라 결국 이제 미국이라든지 지금 유럽 쪽에 좀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특히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해상 풍력이 열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PPP 법안을 통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해상 풍력을 지금 좀 추진하기 위한 법안 지금 어쨌든 계류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독일 쪽이라든지 영국 쪽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강한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출처가 좀 드러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장 풍력 에너지가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풍력 에너지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을 때 네 가지 산업 분야가 눈에 띈다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디지털, 탈탄소,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같은 이 네 가지 분야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역시 뭐 디지털, 뭐 친환경은 시대의 변화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중간에 아까 유통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유통주가. 네. 예, 근데 뉴스 플로우는 계속 되거든요. 뭐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든지 네.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도 계속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쿠팡이나 다른 이런 신생 업체들을 이길 만한 그런 플랫폼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면 예, 좀 섹터 간에 봤을 때 NFT 게임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뭐 관련된. 주가에 영향을 안 주니까 사실 안 네. 나는 뿐이지. 근데 작년에 2차 전지도 그랬어요. 2차 전지도 한 6개월간 그렇게 뉴스 나오다가 어느 하반기부터. 순간에 이제 랠리를 시작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통시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뭐 SSG.com의 어떤 상장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의 좀 확장 혹은 이제 플랫폼의 성립이 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대기업 유통기업들이
플랫폼의 어떤 자신의 플랫폼을 확장을 하는 뿐만 아니라 시장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건강식,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따로 이제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건강관리식품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시장의 드라이브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세계, 이마트, 롯데, CJ 이런 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매출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찍히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무관하게 지금 기업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숫자가 찍히는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코로나19를 좀 슬기롭게 견디고 있다.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랠리에서도 사실 좀 소외가 된 감이 있었던 그 무거웠던 유통주, 롯데쇼핑, 또 현대백화점, 신세계, 또 이달 말에 주주총회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네.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크님께서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나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게으른 투자자님은 주식은 시대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지수 양봉을 잘 못 만드네요. 예, 제대로 잘 못 만든다고 의견 주신 분도 계셨고, 지크님께서 진보 정권에서 벤처기업을 더 활성화시켰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대기업 위주였고 기존에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과연 이번 보수 정권에서 벤처 기업이 더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 역할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감시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 진보 말고 그냥 당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집권 시절에 그래도 증시 더 좋았습니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당선인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이재명 전 후보의 금융과 관련된 세금 관련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양도세, 그다음에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거래세. 근데 사실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거래세인데.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10억 이상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체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가진 분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던지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도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우리가 거래하는 것 자체를 좀 세금을 줄여주면 어떨까? 약간 이런 논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정책적인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원 청원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죠. 계속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번 좀 아직은 초기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미영님께서는 부동산으로 돈이 다시 갈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원전주가 뜨다 말고 빅텍 같은 방산주가 잘 간다고 의견 또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달에 일정이 있어요. 태양절이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어서 지금 또 북한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도 지금 뭐 계속 주가는 뭐 동시호가 때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이번 정권에서 재정 정책을 또 어떻게 쓸지 전망해 볼까요? 일단 이 두 후보 간에 좀 극명을 갈렸던 정책 중에 하나가 대전 정책이 아닐까 좀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빚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빚을 나쁘다고 하는 건 좋지 못한 생각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미국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신속하게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작은 정부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제 정부가 재정인의 금융자원 배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건 부적절하다.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에 봤을 때 이제 재정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 수치로 보면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속도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위험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S&P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라든지 좀 유사한 좀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45%,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작년 상반기 기준이긴 한데 좀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간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소위 기축 통화국을 제외하면 한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 대한 역할이 좀 축소돼야 한다라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얘기 있었지만, 정부 역할 확대는 좀 필요악으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 지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간의 부채 부담을 좀 완화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와 이제 기업 부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업과 가계의 어떤 이제 재무 건전성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좀 어떠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의 좀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필요악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마 되게 복잡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번 지금 새로 들어올 정부가 재정 정책을 피는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탈탄소나 재정 정책이나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이번 정권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예, 앞서서 탈탄소 흐름도 네.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재정 정책도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네. 점. 예, 그러면서 민간의 어떤 부채 부담을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기조로 줄여 나갈 것인가 네. 이걸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경기 전망은 정말 올해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 복잡한 변수의 종합적인 그 결론이 바로 경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일단 유가가 최근에 단기 고점은 지금 좀 보여준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뭐 멈추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 불확실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제 좀 고점에서 한 10% 이상 10%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믿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산유국이 얼마나 이제 증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의심 눈초리도 있죠. 의심에 섞인 눈초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유가의 어떤 변동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환율도 보면 그렇지만 지금 천장이 없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인가요? 지금부터? 저는 좀 그런 증상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높은 게 이제 OECD 유럽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럽이랑 러시아랑 붙은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뭐 어떤 지금 뭐 리서치 기관에서는 2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원유가 200달러까지 가게 되면 거의 지금 산업에 멈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이제 단기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일 쇼크 얘기.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신재생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프레임을 바꾸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레임을 바꾸는데도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오일과 지금 가스에 대한 투자 규모는 뭐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인 포션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 그다음에 오일에 대한 의존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이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지금 뭐 풍력,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에너지 소비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 석유랑 천연가스 소비는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소비된 에너지 연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원유의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재 시장의 어떤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좀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좀 뭐 슈퍼사이클 하게 되면 보통 뭐 저점, 정점, 저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그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 19세기 이후부터 한 4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네. 상승 사이클은 보통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도 좀 그렇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얼만큼 지금 협상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략률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 정도 된다면 유가가 그래도 한 80에서 100불 사이 정도의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전망일 뿐이지 결국 지금 닥친 상황을 조금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먼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변화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네. 이러한 프레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공감이 되는 게 뭐 친환경으로 가면서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그린플레이션을 경험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네. 예, 공급이 정말 뒷받침이 잘 안 되고 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나니까 또 공급 차질이 있을 것 네. 같으니 또 원자재 시장에서 또 랠리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당분간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안에 정점을 한번 기록하면서 고점이 나오고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25bp를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상반기 내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파월도 예상하듯이 상반기 내에 정점을 형성하고 둔화될까요? 사실 연준도 머리가 아프겠죠. 예. 왜냐하면 이 러시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 내에는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한 7.9%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시위를 당겨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큼 당겨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당겨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도 이런 부분에 속도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를 7번 인상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융시장을 좀 주도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상품, 지금 물건값이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값이 오르게 되니까 서비스, 그 다음에 임금,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다 건드리면서 다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를 인플레이션이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물가가 좀 높은 상황에서 고차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의 좀 확률이 높아간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는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단 그리고 연준도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어떤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렸다는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상황은 좀 계속 그때그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좀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급망 차질 문제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될 듯 그러니까 저점을 지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생각은 머릿속에 이제 박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 한해 이제 2분기부터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 고점이 완성이 되고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는데 금리는 인상이 된다? 그럼 또 시장은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시장이 변동을 하겠습니다만 막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올 한해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떠한 예측도 확실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좀 꺾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도 변동성 구간 안에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물가와 지금 연동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나타나거든요. 유가가 안정되니까 시장이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간다면 시장이 다시 또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동되어 있는 물가발 변동성 확대 국면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또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뭐 닥친 건 3월 FOMC입니다. 다음 주에 16일까지 현지 시간에서 진행되면서 목요일장 딱 일주일 후네요. 다음 주 목요일장에 우리 이제 연준의 3월 FOMC 결과를 반영할 텐데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연준은.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얘기하는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이미 인플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다라는 걸 시인한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정책에 대한 미스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상황은 아직은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지금 연준 머리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2% 정도 목표를 설정한 게 약간 1970년대부터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처럼 인식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준은 좀 최근에 올랐던 걸 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차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국면까지도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연준에서 지금 이제 3월 2일 이제 말씀하셨던 연준 의장이 좀 의회에서 증언을 했죠. 중립금리 수준 뭐 2에서 2.5%까지 지금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립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을 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한 2에서 2.5% 정도에서는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0.25니까 그래도 한 7번, 8번 정도는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1.75 수준에서 아마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정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완만하게 올린다고 예상하시네요. 네, 그럼 만만하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참전을 안 하고 어쨌든 약간의 방치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얻는 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이제 유럽이 러시아를 손절하면서 그 대부분을 좀 미국이 좀 어느 정도 따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또 중국과의 또 무역 전쟁을 약간 좀 선언하는 듯한 좀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약간 묶어서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도 좀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네. 이 국가 간의 무역 전쟁에서 결국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얼마나 본토에 만드냐 이게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이 국가 간의 경쟁력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도 지금 급한 건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계속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 좀 통화 정책이 하반기에 들어선 살짝 좀 이제 처음엔 좀 올린다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의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게 사실은 한 올 초만 하더라도 70에서 80달러 예상을 했는데 이제 90달러 정도까지만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좀 기저 영향으로 해서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베팅을 하고 있고 하반기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따른 국제 유가에 대한 방향성 등을 어떤 복합적인 요인을 다 보면서 FOMC 어떤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몇 프로, 몇 bp 올리겠다,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마님께서 원자재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피해 국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전망을 올리고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되면 우리 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감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출이 워낙 좀 높은 좀 나라다 보니까 네. 어떤 이런 좀 해외 수주라든지 뭐 어쨌든 부분 이제 바닷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그러려면 좀 인구도 좀 이제 좀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수 진작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그래서 고용 효과를 늘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산업으로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서 결국 이제 산업에 대한 부양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실 시간이 없는데 네. 지금 보시는 섹터를 또 오늘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지금 윤석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정책 섹터가 한 3개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이제 원전에 관련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내수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을 좀, 이 3개는 이제 정책 관련된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테크라든지 이런 쪽 실적이 나온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반도체, 뭐 IT,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최우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장 어려울 텐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섹터, 단기적인 뭐 섹터도 있겠지만 좀 끌고 가야 될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 분류를 해서 잘 투자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시장 변동성 안에 있다라는 판단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되겠네요. 하나하나 또 일정들 소화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만기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